아저씨, 저기 빵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동생이 너무 배고파서 배가 아프대요. 그날 밤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 하나 사주는 평범한 선행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살 남매가 하는 독특한 버릇들, 그리고 하준과 하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7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 이혼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며 조사를 시작했고 진실은 내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옛빛 사연 감상실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마음 한켠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혹시 빵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동생이 배고파서 배가 아프대요. 우리 엄마가 곧 온대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발요, 우리 정말 배고파요. 강북의 한 교차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검은색 세단의 창문을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눈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는 이 추위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 뒤에 반쯤 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재경은 차에서 내릴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들르는 골프장. 그의 삶은 그 세 공간 사이를 기계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 7년간은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일 자체가 피곤했고 길거리의 낯선 이들과 눈을 맞추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경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자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찌릿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재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남자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곧 온대요. 진짜예요. 여자아이가 오빠의 옷자락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배고파. 재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옷깃에 쌓이는 것도 모른 채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큰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입술 모양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재경은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편의점 가자. 따뜻한 거 먹어야지. 재경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오빠 뒤에 숨어 재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재경의 말에 남자아이는 조심스럽게 빵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다시 손을 걷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경은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샌드위치,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그리고 따뜻한 호빵까지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자아이가 스스로 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비비는 그 작은 습관. 재경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버릇은 재경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던 버릇. 재경은 평생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을 단 2명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돌아가신 친아버지.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낯선 남자아이가 똑같은 버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경은 황급히 봉지를 다시 잡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먹자. 재경은 아이들을 편의점 한쪽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눈을 감고 빠르게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재경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재경이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하준이요. 얘는 제 동생 하람이고요. 하준, 하람. 재경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7년도 더 지난 어느 가을날 한강 둔치를 걷던 때였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여자가 물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이름 뭐로 지을까? 남자애면 하준.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 되라고. 여자애면? 하람이 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는 뜻이래. 재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목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채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니? 재경의 질문에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가을이요. 우리 엄마. 민가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재경은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7년 전 이혼한 아내의 이름. 결혼 생활 내내 꿈꿔왔던 아이의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두 아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난임, 정자 미생성, 자연 임신 불가능. 그 진단서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었습니다. 가을과의 관계, 결혼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모든 희망. 재경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불완전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준의 목소리에 재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먹어. 하지만 재경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을은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는 말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재경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정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7년 전 내 의료 기록 다시 확인. 그리고 민가을 근황 파악.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재경의 시선은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김밥을 먹다가 또다시 귓볼을 만졌습니다. 하람이의 눈웃음은 어린 시절 재경 자신의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창문에 성에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재경은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 자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아이들은 여전히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경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가 우유를 다 마시고 빈팩을 정리하는 모습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한 손놀림. 재경 자신도 어릴 적 그런 아이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언제 오신대? 재경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이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9시쯤요. 엄마가 늦으면 안 된대요. 우리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시계는 8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분. 재경에게는 진실을 확인하기엔 너무 짧고 도망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준아, 너희 엄마는 무슨 일 하시니?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해요. 가끔 빨래도 해주시고요. 하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재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가을은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동화책을 쓰던 그녀.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글은 안 쓰시니? 재경의 질문에 하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옛날엔 글 썼대요.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 쓴대요. 옛날. 그 단어가 재경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7년 전이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을의 꿈이, 희망이,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묻혀버린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재경은 무엇을 했던가.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맨날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요. 하람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줍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안아주면서 너희는 엄마한테 기적 같은 선물이래요. 기적 같은 선물. 재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가을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 밤 재경은 가을의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미안해.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래. 당신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가을은 울면서 대답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경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 양소정의 차가운 시선,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재경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6개월 뒤 재경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가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경은 그게 가을의 선택이라고, 그녀도 자신과의 결별을 원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가을이 이미 임신 중이었다면? 만약 가을이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키우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재경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재경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 진단. 너무나 확실했던 난임 판정. 만약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면? 재경은 핸드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정비서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7년 전 의료 기록 찾았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가을 씨 근황 강북 외곽 반지하 거주 중.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
그 단어를 본 순간 재경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을이 반지하에 산다고? 한때 밝은 햇살 아래서 웃던 그 여자가. 재경은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이제 배가 부른 듯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가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가을.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하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람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경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는 순간 재경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운명이 혹은 신이 재경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할 기회.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여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초점 없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하준아, 하람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경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가을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녀는 재경의 기억 속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빛바랜 패딩, 손등에 거친 상처들, 그리고 깊어진 눈가의 주름.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눈빛. 가을은 아이들에게 달려가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꼭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재경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고개를 들어 재경을 바라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재경? 7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재경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재경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준아, 하람아. 집 가자. 엄마, 근데 저 아저씨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가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경은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가을아, 오지 마세요.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재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을 이끌고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그들을 감쌌습니다. 재경은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을과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가을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재경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얼어붙은 심장 위에. 다음 날 아침 재경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준과 하람의 얼굴이, 가을에 떨리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지 말고 그냥 얘기해.
재경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정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7년 전 의료 기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받으셨던 난임 진단, 그 병원 원장이 2년 전 갑자기 해외로 떠났습니다. 정확한 행선지는 불명입니다. 재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좌 추적은 했습니다. 진단 직후 양소정 이사장님의 계열사 계좌에서 해당 병원으로 2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명목은 의료 자문 비용이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재경의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비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을 씨의 출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7년 전 3월 15일 강북의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남아아준, 여아하람. 출산일로 역산하면 결혼 생활 중이었다는 거지. 재경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정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신 게 그해 1월이었습니다. 당시 민가을 씨는 임신 7개월 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개월. 가을은 7개월 동안 혼자 그 사실을 견뎠다는 말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 아이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홀로 병원을 다니고 출산 준비를 하면서도 재경에게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재경의 머릿속에서 7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가을은 유난히 창백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여러 번 떨어뜨렸습니다. 재경은 그게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공포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혼자서도 키울 수 있다는 결연함, 그리고 재경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현재 민가을 씨는 강북 외곽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낮에는 인근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용역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비서의 말이 이어졌지만 재경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높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절반은 메디온 그룹의 것이었습니다. 재경이 7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증거들. 하지만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가을과 아이들이 추운 반지하에서 고생하는 동안 재경은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 앞에서 빵을 구걸하는 동안 재경은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정비서의 질문에 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 눈으로 봤어. 하준이의 귓볼 만지는 버릇, 하람이의 눈웃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재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비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양소정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 리가 없지. 진단서를 조작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데. 재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양소정. 재경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재혼한 여자. 재경이 10살 때부터 그녀는 철저하게 재경을 통제했습니다. 공부, 진로,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라. 당시 양소정의 말이 재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경은 그녀의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재경을 고립시키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가족 없이, 사랑 없이, 오직 일에만 매달리게 만들려는.
그렇게 하면 재경은 평생 메디온에 묶여 양소정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주소 알려줘. 가을이 사는 곳. 회장님, 지금 바로 가시는 겁니까? 당장. 재경은 코트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정비서가 급히 차키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취소해. 아니, 연기해. 다음 주로.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상관없어. 재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경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을의 예전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재경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차에 올라탄 재경은 정비서가 건넨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강북 외곽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재경은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을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이제라도 책임지겠다고? 그 어떤 말도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이 혼자 감당했을 고통을, 아이들이 겪었을 배고픔과 추위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을. 차는 눈 쌓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재경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재경은 진실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다가구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경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그가 사는 강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을이 사는 집은 골목 안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재경은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 금이 간 시멘트 계단, 그리고 반쯤 깨진 우편함. 재경은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가을은 뭐라고 할까?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지?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을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서 봤던 그 차갑고 단호한 눈빛. 하지만 재경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경의 발이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방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겨우 4대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2층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을이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입가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계란도 넣었어. 와, 엄마 계란. 하준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람도 손뼉을 쳤습니다. 계란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재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라면을 3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은 가장 적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건네고 자신은 남은 국물만 마시는 듯 했습니다. 하준이 엄마의 그릇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면 안 먹어? 응,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많이 먹어. 가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재경은 창문에 손을 대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가을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끼니를 줄이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 보이던 살. 재경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수십억 원. 어젯밤 접대비로만 3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돈이면 가을과 아이들이 한 달 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재경은 창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안하다고?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그런 말들은 너무 가볍고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재경은 계단을 올라가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남자가 추운 골목길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정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경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걱정되어서요. 회장님 차량 위치 추적해서 왔습니다. 정비서는 재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그는 재경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못 들어갔어.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재경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재경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백미러로 가을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는 가을. 등에 맨 가방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재경은 차를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등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실려 있을까? 저 가느다란 어깨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재경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가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을에게 빚진 7년을 갚겠다고. 차는 다시 강남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재경의 마음은 이미 그 작은 반지하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재경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정비서를 통해 가을의 근무 시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을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후 3시 가을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각. 재경은 계단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꽃다발도 선물도 돈 봉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7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온 듯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재경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7년 만에 듣는 가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경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아, 나 돌아가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나는 들을 말 없어요. 가을이 문을 닫으려 하자 재경이 황급히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가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요. 빨리. 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그때 7년 전에 내가 받은 진단, 그게 거짓이었어. 누가 조작한 거야? 가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 그 진단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잖아. 만약 내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만약은 없어요. 가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경은 움찔했습니다. 윤재경 씨, 당신이 한 말 기억 안 나요? 아이 못 낳는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하지만 그 말은 가을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때 미안하다는 말로 7년이 지워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가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혼자 애들 낳고 혼자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당신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재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으니까.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가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경은 한 발 다가가려 했지만 가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하준이와 하람이는 이미 7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와서 나 내 아빠야라고 말할 거예요? 재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가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배고플 때 밥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밤에 악몽 꾸면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7년 동안 뭘 했어요? 회사 키우고 돈 벌고 편하게 살았잖아요. 재경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가을아,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알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가을의 단호한 말에 재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이 우선이었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은 집에 없었어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나는 그저 당신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재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는 말하지 마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7년 전에. 가을이 문을 닫으려 하자 재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줄게. 학교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필요한 건 다. 됐어요. 가을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우린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을아, 돌아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재경은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가을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을 다시 두드릴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가을 씨 집 주변에 수상한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양소정 이사장님 쪽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재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 나도 간다. 재경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양소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가을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사흘 후 밤 가을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일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민가을 씨 아니세요? 큰일 났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가을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부서져 있었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고 문틀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하준아, 하람아. 가을의 비명이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불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서랍은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가지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가을은 방 안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화장실까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 집안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하준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 신발을 집어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 우리 애들을.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가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의 머릿속은 온통 하준이와 하람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 곳에 있는 건 아닐까? 가을은 벌떡 일어나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을은 경찰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찾아주세요. 6살짜리 쌍둥이예요. 하준이랑 하람이. 제발이요. 경찰관은 현장을 살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와 다툰 일 있으세요? 아니면 아이들을 노릴 만한 사람이 있나요? 가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윤재경. 아니, 정확히는 그의 가족. 며칠 전 재경이 찾아왔을 때 가을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었습니다. 7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 혹시 재경의 새어머니 양소정이 움직인 건 아닐까? 결혼 생활 내내 가을을 깔보고 무시하던 그 여자. 손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사람. 가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경의 번호는 없었습니다. 7년 전 모두 지워버렸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온 그룹 대표 번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메디온 그룹입니다. 윤재경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 회장님은 자리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제발이요. 정말 급해요. 민가을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가을 씨시죠? 저는 정비서라고 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윤재경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바꿔줘요. 가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댁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을은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분. 10분을 어떻게 기다린단 말인가. 그때 골목 입구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경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아. 재경이 가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벌떡 일어나 재경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집안이 한 짓이지? 내 애들 어디 있어? 가을아, 진정해. 나도 방금 알았어. 거짓말. 당신이 아이들 얘기하고 나서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 우연이겠어? 가을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습니다. 재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가을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가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으려는 순간 재경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찾는 게 먼저야. 재경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재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시킨 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내 새어머니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재경의 대답에 가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양소정. 그 이름만으로도 가을의 가슴에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손대면 절대 용서 안 해. 가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 파악됐어? 네, 회장님. CCTV 추적 결과 인천 방향으로 향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양 이사장님 측근 소유입니다. 재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한 위치 보내.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재경은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 아이들 찾으러. 우리 아이들이라는 말에 가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빨리. 두 사람은 재경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인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경은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정비서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인천 외곽 폐섬 유창고. 좌표 전송합니다. 재경은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15km. 재경은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아, 하람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 목소리는 기도 같았고 약속 같았고 절규 같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계속 달렸습니다. 멀리서 폐공장 지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경과 가을, 두 사람의 가슴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인천 외곽의 폐섬 유창고는 불이 꺼진 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재경은 차를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자 주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 창고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보였습니다. 차량 주변으로 남자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 가을이 차 문을 열려고 하자 재경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생각 없이 뛰어들면 위험해. 내 애들이 저 안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경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야. 경찰은 이미 출동했어. 10분 안에 도착할 거야. 10분이면 너무 늦어. 가을은 재경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경도 황급히 뒤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이용해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옆면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재경이 먼저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들, 쓰러진 선반들, 그리고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작은 그림자. 하준과 하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있었습니다. 하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봤어. 저기 있어. 재경의 말에 가을이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본 순간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아, 하람아. 가을이 창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재경이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안 돼. 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어. 그때 창고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경은 가을의 손을 잡고 창고 뒷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로.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넓었고 어두웠습니다. 기둥과 선반 사이로 몸을 숨기며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야. 애들 데리고 있다가 민가을이 나타나면 연락하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경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역시 양소정의 지시였습니다. 가을을 협박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재경이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애들한테 가지 마. 재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재경은 남자들과 아이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 틈을 타 가을이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준아, 하람아, 엄마.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을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남자들이 재경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경찰이다. 경찰차들이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재경은 그 틈을 타 가을과 아이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재경이 가족을 이끌고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부 손들어. 꼼짝 마. 남자들이 체포되는 동안 재경은 가을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밖으로 나온 재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을이 아이들을 안고 재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재경은 힘없이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재경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에 재경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재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 재경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가을은 그런 재경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경찰은 모든 남자들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재경과 가을에게 상황을 확인하며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을 꼭 아는 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비서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재경은 가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을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쉬어. 안전하지 않아. 가을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아이들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지쳐서 엄마 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내일은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재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재경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뒷좌석에서 가을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윤재경은 처음으로 아버지다웠습니다. 그 사실이 가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경의 펜트하우스는 가을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 값비싼 가구들. 7년 전 살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저 잠만 자는 곳 같았습니다. 게스트룸 쓰면 돼. 침대도 2개 있어. 재경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너무 지쳐서 깨지도 않았습니다. 가을은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가을은 재경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상처난 입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주방에서 얼음을 가져와 재경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돼요.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잖아. 재경의 대답에 가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경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아,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양소정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이 그 증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당신 새어머니랑 싸우라고? 싸울 거야. 이번엔 내가 제대로 싸울 거야. 재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을은 그런 재경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재경은 양소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경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청에 갈 거야. 정비서가 모아둔 자료가 있어. 무슨 자료? 7년 전 내 진단서 조작 증거, 양소정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오늘 납치 사건까지. 전부 다. 재경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을은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CCTV 사진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언제? 며칠 전부터? 정비서가 밤새 작업했어. 가을은 파일을 덮으며 재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회사는 어떻게 돼요? 양소정 이사장이 잡히면 메디오는? 상관없어. 재경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주가가 떨어지든 나는 신경 안 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랑 애들이야. 가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7년 전 재경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최우선이었고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을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7년 전에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거. 가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가을은 이미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옷으로 가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당신이 받아줬을 것 같아요? 가을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포기했잖아요. 아이 못 낳는 여자랑은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라고 했겠죠. 아니면 다른 남자애라고 의심했겠죠. 재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재경이라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소정 이사장님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그분이 내 아이들 빼앗아 갈까봐. 당신한테서 빼앗아 가서 재벌가 후계자로 키울까봐. 가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이랑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셋이서만. 재경은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재경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양소정한테 맞설 용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재경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가을은 그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경은 정장을 차려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서와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납치교사, 그리고 협박 혐의로 양소정을 고발합니다. 재경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충분하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메디온 그룹 양소정 이사장, 의료기록 조작 및 납치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 그룹 경영권 향방 주목. 방송사마다 메디온 본사 앞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양소정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경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을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양소정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가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하준이 물었습니다. 가을은 TV를 껐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하지만 가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양소정 같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재경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대. 증거가 확실해서 기각될 가능성은 낮대. 정말요? 가을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양소정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가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경이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이 가을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회사 다 엉망이 됐는데. 후회? 하나도. 재경은 가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년 동안 잘못 살았어.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가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을과 아이들은 재경의 도움으로 강북의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경은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준과 하람도 재경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하준이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을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하준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을을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혈액 질환으로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급성 혈액 질환. 그 말에 가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조직형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가을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람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가 쓰러졌어요. 재경은 회의 중이었지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가을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가을아. 재경의 목소리에 가을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재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하준이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재경도 떨리는 목소리로 가을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알게 된 아들. 이제 막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아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을 조직형 불일치, 하람 조직형 불일치, 윤재경 조직형 99% 일치. 의사는 재경을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기증자로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재경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기록을 보니 회장님께서 5년 전 해외 출장 중 마취 사고를 겪으셨더군요. 전신 마취 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재경은 기억했습니다. 5년 전 독일 출장 중 맹장 수술을 받다가 마취 쇼크로 사경을 헤맸던 일. 그 이후로 의사들은 재경에게 전신 마취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입니다. 수술 중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30%. 결코 낮지 않은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십시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재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재경은 가을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직형이 맞으니까 내가 기증할게라고만 했습니다. 가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서는 재경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회장님까지 잘못되면 괜찮아. 재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아이들이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무서워할 때도 옆에 없었어.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정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경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재경은 하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경이 다가가자 하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응, 하준아. 재경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수술하면 나아? 응, 다 나아. 그리고 더 건강해질 거야. 아빠도 수술해? 재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아빠가 하준이한테 좋은 거 줄 거야. 아프지 않아? 하나도 안 아파. 재경은 웃으며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은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가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서 진실을 들었습니다. 재경의 마취 위험성 30%의 사망 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하겠다는 재경의 결정. 가을은 재경이 병실에서 나오자 그를 붙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재경은 가을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하면 막을 것 같아서. 당연히 막아야죠. 당신까지 잘못되면 하람이는 어떡해요? 하람이는 엄마가 있잖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가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는 가을을 재경이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 찾아요. 제발. 시간이 없어. 하준이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해. 가을은 재경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재경도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가을아, 나 7년 동안 잘못 살았어. 너희들 곁에 없었고 아버지 역할도 못했어.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바보 같은 사람. 가을은 재경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경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하준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람과 가을이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힘내. 아빠 힘내요. 재경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경은 마지막으로 가을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도 재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둘 다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람이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오빠 다 괜찮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6살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을과 하람은 복도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비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가을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경은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재경의 병실과 하준의 병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하람을 데리고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재경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재경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이에요. 수술 끝났어요. 하준이는? 괜찮아요. 회복 중이에요. 재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은 재경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미안해. 미안하긴 고마워요. 가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경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재경은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몇 주 후 재경과 하준 모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매우 좋다며 앞으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경은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양소정이 구속된 후 메디온 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재경은 이사회 의장 자리만 유지하고 실무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대신 작은 출판사를 인수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동화책을 쓸 수 있도록. 가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재경의 설득으로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재경은 가을과 아이들을 데리고 양평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하준과 하람은 마당에서 뛰놀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여기 개미 있어. 아빠, 나비다. 재경은 아이들과 함께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을은 현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경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면이었습니다. 가을이 좋아하는 음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 7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아빠가 만든 거야? 응, 아빠가 요리도 배웠어. 재경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을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하준과 하람은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니, 쌍무지개였습니다. 아빠, 무지개 2개야.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재경과 가을도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명한 2개의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복 온 거지? 하람이 물었습니다. 재경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복도, 기적도 다 우리 집에 온 거야. 가을은 재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재경은 가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아이는 무지개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재경과 가을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가을아, 응? 결혼해 줄래? 다시. 가을은 재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7년 전처럼 큰 결혼식은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넷이서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그것도 괜찮네요. 가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놓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7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복한 웃음. 계절은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은 첫 동화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눈 오는 밤의 기적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은 가을의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가을은 다시 작가로서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재경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근처 산을 오르거나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하준과 하람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같이 만들어. 엄마도. 가족 넷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큰 눈사람, 작은 눈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눈사람까지 4개의 눈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 가족이다. 하준이 소리쳤습니다.
재경은 세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가을은 재경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 7년 전 눈 오는 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눈 오는 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가장 따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당의 눈사람들은 밤새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눈사람들을 비췄습니다. 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